김현정의 뉴스 쇼. 11월을 코앞에 둔 10월의 마지막 주다운 쌀쌀한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 나선 분들은 바깥 공기 맡고는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은 3도인데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지금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밑돌고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길 나서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얼어붙었던 정치권은 주말을 지나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송 장악음모라면서 국감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마지막 남은 장관 후보자였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어머니에게 2억 원 넘는 돈을 빌린 걸로 확인이 되면서 결국 증여세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막바지 국감과 막바지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가는 중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아침 첫 번째 포인트는 어디부터 봐야 되나요? 네, 댓글 수사 방해했던 검찰입니다. 전 부산지검장 장호준 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검찰 국정원 수사팀이 어제 장호준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 일단 새벽에 귀가는 시켰습니다. 그래요? 현직입니다. 현직 지검장이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현지검장이죠? 네, 예. 2013년 댓글 수사 당시에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그인데요. 그분인데 국정원 고위 간부 또 다른 파견 검사들과 함께 현안 TF를 꾸려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것이고, 네. 예, 지금은 부산지검장입니다. 네. 특히 가짜 사무실,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압수수색에 대비했고요. 예.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수사를 피하려고 가짜 사무실까지 찾았다. 이 부분에서 할 말을 이렇게 해요. 네, 그런가 하면요. 군 사이버사령부는 댓글 관련 문건 701건 댓글 관련 문건 701건 추가로 발견됐거든요. 예. 청와대에 보고한. 그 가운데는 포인트 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 매체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까지 문건에 담겨 있네요. 하필이면 이름이 포인트 뉴스입니까? 네. 김현정의 뉴스쇼의 포인트 뉴스는 진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다음 포인트 가보죠. 네, 국회에 오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설립자 이혜진 설립자가 오늘 국감의 증인으로 나와요. 네, 네이버를 창업한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옵니다. 예. 그간 외부 공개 활동에 소극적이어서 은둔의 경영자로 이렇게 불렸는데요. 포털의 불공정 행위 또 뉴스 부당 편집 등에 대해서 아마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예. 내일은 KT 또 LGU+,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휴대폰 출고가 인하 문제에 대해서 문답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뭘로 잡아오셨습니까? 네, 기아 야구 시즌의 종결자 될까요? 야구 팬들한테는 오늘이 운명의 날 아닙니까? 네, 프로야구 5차전 기아와 두산의 경기가 오늘 저녁 잠실에서 열립니다. 그렇죠. 첫 경기를 내줬던 기아가 내리 3승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예. 오늘 이기면요 8년 만에 한국 프로야구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기아가. 네. 근데 두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사 회생을 노리고 있어서 아마 그 열기가 가을 추위를 녹일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에 맞서서 결연히 싸우겠다. 민주당은 어린아이 떼쓰기라며 비판했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국정감사 보이콧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감 현장에 없습니다. 이유는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즉 방문진의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그 문제 때문인데요. 방문진 이사가 누가 되느냐가 왜 중요한가 아시죠? 여기 9명 이사들이 MBC 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구여권, 그러니까 새누리당 몫으로 뽑혔던 이사 2명이 사퇴한 그 자리를 메우는 건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이게 보이콧의 이유입니다. 자, 여야 양측의 입장 확인해보죠. 먼저 자유한국당 정태욱 원내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어제 그 긴급 대책회의 여셨다고요? 예. 예, 결론 다음 달 2일에 국정원 국감은 참여하겠다 이렇게 난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게 있는데 예. 정확하게 그날 발언의 뜻은 이완영 의원이 정보위가 열리면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참여한 민간인들이 국정원 서부를 마음껏 보면서 국가기밀을 마구 열람하는 문제점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1월 2일 날 예정되어 있는 정보위가 열리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국감 보이콧과 별개로 정보위를 열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 보이콧 기조는 유지가 되는 거군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 9시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가집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중지를 모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게 이제 방문진의 2명의 이사, 보궐이사 선임 문제인데 예. 원래 9명의 이사 가운데 여당목 6명, 야당목 3명 아니었습니까? 예. 그중에 여당 몫으로 선임됐던 2명의 이사가 이번에 그만두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여당목 자리니까 다시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겠다. 이게 지금 주장이신 거죠? 예. 어떤 그러니까, 근거인가요, 이게? 지금 이제 과거의 여당 몫인데 지금 다시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이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지금 이번에 새로 뽑는 사람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 잔여 임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계속 임명하자 그런 주장이었는데 이 정부는 막무가내로 사실상 그대로 가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정부가 지난번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에서 폭로되었다시피 이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집요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에 YTN 사장인 조준희 사장을 끌어내리고 그다음 7월에 EBS 우종범 사장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방송사인 SBS 윤세영 회장도 결국에는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끌어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들이 자진 사퇴한 것이 끌어내렸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정부가 여러 가지 압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이제 물러나게 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퇴하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끌어내린 거다. 그렇죠. 그게 민주당 방송장관 문건에 나오듯이 그 문구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방송 적폐청산이다. 그런 이제 타이틀 아래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장의 여러 가지 사퇴를 촉구하고 비리를 폭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그 문건 이야기는 아니어서 다시 주제를 조금만 좁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방문진의 김원배 이사나 유희선 이사도 정상적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그냥 노조원들이나 또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분들이 집을 찾아가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아파트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고 그다음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또 시위를 하고 학교 도시까지 찾아가는 이런 행태를 보여가 아이들을 끌어내린 정상적으로 물러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가 너무나 집요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모택동 홍위병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잠깐만요. 노조원들, MBC 노조원들이 가서 항의 시위를 한 게 그게 무슨 여당에서 시킨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시켰다기보다 이 정부의 큰 기조에서 아마 동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조원들은 자체 판단으로 거기에 PD들, 기자들, 아나운서들 자체 판단으로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것을 해달라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법적 테두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지만은
자발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 내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태가 나오게 된 민주당 이 방송장악 문건에 보면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에 따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녀 임기 그분들이 끌어내려진 자녀 임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몫으로 채워지는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정리하자면 이런 주장. 예, 이제 주장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을 선임한 사람은 방통위잖아요. 방통위 쪽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법적, 관행적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법적으로 살펴보자면 박문진 이사는 원래 여당목, 야당목 정해진 게 없다. 법에는 방통위가 적임자를 선임하라고만 명시돼 있어서 방통위에서 선임을 한 거다. 다만 방통위원 비율이 여당 성향 인사가 수적으로 많다 보니 보궐로 뽑힌 인사도 여당 성향이 된 것뿐이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거고 관행상으로 보더라도 구 여권 몫으로 됐던 자리라면 현 여권이 이어받는 게 맞지 않느냐. 2008년에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뀔 때도 똑같은 상황 벌어졌을 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아니냐. 이명박 정권에서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사례냐. 그리고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방송에 있어가지고는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그 자체가 적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 사례가 과연 잘된 사례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바람직한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럼 그때 지금의 야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하셨던 그 행태가 적폐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 약간 반성이 드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현재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정부가 너희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했던 행태는 다 잊어먹버리고 또 우리 야당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회가 더 정권이 바뀌고 또 세월이 지나면은 좀 더 밝은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방송도 우리가 무조건 온갖적인 포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장악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한번 던지는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님, 그러면 지금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감 보이콧 계속되는 겁니까? 요거 하나만 좀 확인하고 인사드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부가 이효성 위원장의 해임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정부 여당의 방송을 장악하는 기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정말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감 보이콧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 안 되더라도 들어가서 국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혁 원내대변인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으로 가죠.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강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앞서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여당 몫의 이사가 그만둔 자리, 자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여당 몫, 자유한국당, 구여당이 추천하는 게 맞고 게다가 방송 장악 시도의 일환으로 끌어내려진 분들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는 논리인데요. 네, 청취자분들도 아마 판단하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녀 임기 남아있는데 아직 여당 노릇하겠다라는 발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발상인 것이고요. 여야가 바뀐 건 바뀐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당 몫으로 저희가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아무런 문제 없는 분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아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까지도 1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국감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들한테 납득될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난히 말로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국감 보이콧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유난히 그 MBC 문제만 나오면 보이콧입니다. 즉 지난번에도 김장경 사장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사실 뭐 그것이 실제로 체포한다거나 구속한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기국회를 보이콧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용주 이사장이 물러나게 되니까 국감을 보이콧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용주 이사장이 한국당이 보이콧한 그 의총장에 가서 연사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말이죠. 왜 이렇게 MBC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요하게 보이콧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정도로 나오는지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뭐냐면 방송 장악을 하려는 시도를 민주당이 문건 같은 걸 통해서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런 말씀 같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그 방송 장악 문건을 아까 계속 반복하시길래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정말로 명분이 옹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는 공유된 적도 없고 실무자가 만든 문건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MBC 노조원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KBS 노조의 파업을 뭐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정부 여당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발상도 전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도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언론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조와 투쟁을 하고 노조를 만들어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의 부끄러운 모습은 이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성의 목소리를 바꿔보려는 노조원들에 대해서 그 언론사 노조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움직였다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2008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넘어갈 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때 민주당 인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더러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더러 방송 장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과거 적폐 청산해야 한다라고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으니 그 적폐부터 청산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이. 다 청산하고 이번부터는 좀 새로 시작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옹색한 게 이제 막 정도가 지나쳐서 법적으로도 안 맞고 관례적으로도 안 맞으니까 이명박 정부의 당시 스스로 적폐라고 자임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그동안 잘 되나간 언론인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공영방송의 체제에 대해서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내시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 먼저 반성의 뜻부터 국민들께 사과의 뜻부터 표하시라 이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잘려나간 언론인들 기자 PD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또 그런 이야기를 논의해보자고 하면 저희도 같이 논의해볼 의향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제 마치 본인 거를 뺏긴 듯한 어린아이 떼쓰듯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떼쓰 듯한 느낌까지 받는다는 말씀.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은 내놨는데 이거는 그럼 물론 다 동의하실 수 없겠네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탄핵을 할 수 있을 때는 위원장을 탄핵할 경우는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만 가능하고 지금 이효성 통신위원장은 오히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전혀 가능성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면 이게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시한부 파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복귀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 복귀할 수 있다라고까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그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이게 명분 없는 보이콧이기 때문에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고요. 또 나가서 이번에도 그냥 슬그머니 복귀하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복귀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확인하죠. 강훈식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감 보이콧 사태를 이끈 이 방문진 이사선임 문제 양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마 이 국감 보이콧 사태 하실 말씀 많을 텐데 네. 일단 참으시고요. 네. 오늘 행간을 좀 부지런히 들어가야겠어요. 네, 보름 전이었습니다. 충남 부여의 한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장지로 가지 못하게 막고 이른바 통행세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후 부여 군수가 군내 17개 읍면의 이장과 노인회장 등 650여 명에게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차 논란이. 예, 다시 논란 붙은 장의차 갈취 사건.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간략하게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 14일 세계일보가 보도를 한 건데요. 예. 2달 전인 지난 8월 8일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온 장의차가 부여군 옥산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장의차가 마을 주민들이 1톤 트럭으로 장의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왜요? 마을 기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도로를 통과시켜줄 수 없다 이러면서 버틴 겁니다. 어허. 유족들은 마을에서 1.5km나 떨어진 산속에 묘지를 조성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이렇게 맞섰는데요. 예. 요구 액수가 점점 늘어나자 찜통 더위에 시신이 상할까 봐 걱정이 된 유족들이 350만 원을 준 뒤에야 장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참 기막힌 뉴스였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경찰에서 공갈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마을 주민들이 유족을 찾아와서 사과와 함께 받았던 돈을 돌려줬습니다. 예. 이걸로 논란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부여 군수가 군내 리단위 지도자 650여 명에게 서신을 발송했는데 마을 발전기금으로 통행료를 갈취한 일은 부여군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기사화돼서 지탄을 받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책임회피와 훈계조로 일관을 해서 지금 부여군 홈페이지에 비난 댓글이 뭐 줄줄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의차를 막고 통행세를 요구한 마을 주민들에다가 책임 회피성 서신을 보낸 부여 군수까지 나타난 거예요.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이다입니다.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했다? 네, 그렇죠. 부여 군수가 보낸 공문을 보면요. 군수 따로 마을 주민 따로 정말 따로 국밥입니다. 이 부여 군수가 보낸 공문 이걸 보고 저는 강원도 어디 지자체장이 보낸 줄 알았어요. 부여군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면 어찌됐든 간에 군수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제 부덕의 소치다.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 인력 투입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 엄벌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문 내용을 보면 반성의 빛이 전혀 안 보입니다. 마치 서당 훈장 말투 같아요. 이게 우리 부여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억울하다는 느낌이 사실은 깔려 있어요. 맞아요. 아니 뭘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여군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 다른 데서도 암암리에 그럴지 모르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을 전제로 깔고 가야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러면 누가 반성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재수없게 걸렸다고.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 뭐죠? 두 번째 행간은 법보다 마을법이 더 셌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터진 뒤에 충남도 경찰청하고 부여경찰서가 합동으로 장례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서 수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예. 과연 경찰은 그동안 이런 일에 까막눈이었을까요? 경찰이 혹시 법보다 마을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냥 관행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왔던 건 아닐까? 이 다른 면에서도 유골함 묻는 장지에 마을 주민들이 나타나서 장례를 중단시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면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경찰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갈적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폐습을 좀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유족들한테는 무덤이 볼모다입니다. 무덤이 볼모가 됐다. 이번 일이 황당한 거는 선친 묘소를 아무런 연고 없는 곳에 모시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드물죠. 다 고향이거나 최소한 인연이 닿는 곳에 거기다 모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 다 같은 출향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관행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하거나 갈취를 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더 답답한 것은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요? 묘소를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할 겁니까? 못 하잖아요. 오다 가다 다 만나야 되는 사이인데 그렇죠. 이 처벌을 냉정하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또 만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행은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걸 아니까 이런 일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는 좀 공권력의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뿌리 뽑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관행, 악행, 악습. 이건 인류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장필상님, 이분은 어느 지역이신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도요, 부친의 장이차가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발전 기금을 뜯긴 적이 있습니다. 이 제보가 꽤 많은 분들한테, 소영우님은 돈뿐 아니라 음식 대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 못 들어가요. 이런 8672님, 세상 떠나는 일도 이렇게 지난하니 살아있는 세상은 얼마나 지난했을까. 참 험하다, 이런 생각도 드신다고요. 자유한국당의 이 방문진 논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이 내용들 정리해서 2부에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2부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관련해서 일부 인터뷰 나눴는데요.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이택수의 여론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방송장악 음모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쇼 청취자들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십니다만, 뉴스쇼 청취자를 넘어서 전국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얼마 전에 타워 크레인 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고 보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가 참 많은데, 이 건설 현장에서 가장 필수적인 안전관리 비용이 건설사 비자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사건을 무마시키고 있다라는 건설자 내부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감에서 이 내부 고발을 한 그분, 오늘 2부에 정식 초대를 해보죠. 수능 시험까지는 이제 한 보름 남았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험생 한 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자그마치 올해 나이 82의 고3 할머님이세요. 재미삼아서 시험 보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대학 진학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는데, 이 할머님의 이야기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얼마 전 벌어졌던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 사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건설 현장의 각종 사고들 참 많이 발생하죠. 올 상반기에만 해도요, 사망사고만 벌써 260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0명꼴로 건설 현장의 근로자들이 사망한 셈인데요. 그런데 건설사의 안전관리 비용이 비자금으로 유용되고 있다. 심지어 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 이런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사고 책임을 무마하기까지 했다. 이런 증언이 국감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비자금 조성하는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나선 전직 건설사 윤모 차장 연결을 해서요, 직접 확인해보죠. 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형 건설 회사에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나요? 예, 1996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예. 20년 동안 2015년 6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건설 현장 관리 부서하고 예. 그리고 본사 부동산 개발 관련 팀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건설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런 팀들이 있고 내근을 하는 팀들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행정을 보시던 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전에 써야 할 비용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국감에서 하셨어요.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서는 안전이라든지 품질, 환경 이런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위법적인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예. 좀 뇌물 공여라든지 접대 등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제 사용할 돈을 비자금을 조성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뇌물, 접대가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그런데 그 비자금이 어디서 나오는 거 하면 안전에 써야 될 항목에서 나온다? 100% 그걸로 조성을 한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안전관리비에서 많은 비자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건설사가 반드시 산업안전관리비라는 것을 책정해 두게 돼 있죠. 공사할 때.
예, 공사비의 1.88%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공사든 그 공사의 1.88%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책정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400억 원 규모의 현장이다. 이러면 1.88%가 한 20억 되네요. 예. 상당히 큰 돈이네요. 이 중에 일부를 비자금으로. 예. 제가 근무했던 현장에서는 예. 안전관리비에서 한 1억 원 정도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1억 원은 안전 관련 일에 안 쓰고도 마치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형식으로 하셨나요? 예.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안전용품에서 예. 수량이나 단가를 부풀리고 그럼 이제 서류하고 세금 계산서 등을 이제 조작을 해서 배금 결제를 과다하게 하고 실제 발생 금액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그 한 공사 현장에서 그 정도를 뺐다 비자금으로. 그러면 그런 공사가 한 해에도 몇 건씩 있을 거 아니에요.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150에서 200개 정도 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한 해에 어느 정도 되는 걸 목격하셨단 말씀이세요? 제가 근무했던 현장 중에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던 현장은 없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제가 근무했던 현장하고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한다면은 회사별로 1년에 100억 이상 정도 안전관리비를 조성하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그 비자금 모아서 뇌물이나 접대에 쓴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를 들면 어떻게 쓰는 걸 목격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평소에 노동부 안전 담당 감독관에게 접대를 하거나 명절 휴가 때 교통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를 하고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형사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 공여하고 그런 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평소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대를 하고 명절에 챙겨주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는 훨씬 더 단가가 높아지겠네요. 그럼 뇌물의 단가가? 타워 크레인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1,400만 원을 지급한 걸로 제가 사법기관에 소명을 했습니다. 2014년 광교 크레인 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건 사법 처리까지 됐죠? 예. 노동부 담당 감독관에게. 노동부 감독관에게 1,400만 원이 건네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이건 밝혀진 사실. 예. 그래요. 평소 접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주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쪽으로부터? 예.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라든지. 얼굴 한번 보자. 예. 어떤 점검건이 있는데. 의논하자. 이런 명목으로 이제 연락이 오고. 그러면 찾아가서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있고. 단순하게 이제 뇌물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의논하자 그러면 일단 이제 사무실에서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현장 소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 접대도 몇 번씩 했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안전 비용을 갖다가 비자금으로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전에 구멍이 뚫린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많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보니까 윤 선생님 비자금 조성 문제로 해고가 되셨더라고요. 몽고하니 2014년 그 광교 크레인 사고 때 관련자들에게 뇌물 준 거, 요 비자금을 조성한 게 당시 윤 차장님 개인이 저지른 비리다 해서 해고가 되시고 지금 법정 소송까지 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회사에서는 비자금 조성을 회사 경영상 절대 용납하지 않고 있고 특히 그 현장 소장 같은 경우에는 그 비자금을 자신이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비자금을 임의로 조성을 해서 일부는 횡령을 하고 일부는 비자금 용도로 사용을 했다 이런 주장을 회사에서는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는 회사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저를 배임과 배임 수재로 고발을 했었는데 그 3월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때 그 비자금 조성한 게 이 사람 개인이 저지른 비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임, 횡령 이런 것으로 소송을 했단 말씀이군요. 근데 무혐의 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월달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해고되셨어요? 그거는 형사에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판결을 내려서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게 1심에서
행정소송 1심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해고에 관한 소송도 또 한편에서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지금 1심, 2심까지 된 건가요? 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심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예. 자, 이제 건설사 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비는 사용 내역과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사용 내역을 엄격히 감사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전시설물이나 안전용품 수량이나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을 하는데 점검팀이 나와서 보게 되는 것은 안전시설물 설치 사진과 그에 부속되는 거래 명사서라든지 세금 계산서만 가지고 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지만 현장 소장이 지시를 하고 안전팀하고 협조가 되면은 얼마든지 그런 안전관리비로 비자금 조성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서류상으로만 다 맞춰서 잘 짜맞추면은 아무리 감사해도 모른단 말씀이시군요. 만약에 걸리더라도 그 현장 소장이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했다라고 소명이 되면 회사에서는 또 크게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 이렇게 안전 비용을 비자금으로 빼돌리는 일. 이게 지금 근무하셨던 그 특정 건설 현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건설 현장에도 혹시 적용되는 걸 목격하셨어요?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관리 책임자들 교육도 하고 뭐 모임도 있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주로 나누는 대화가 이런 현장 비자금 문제가 대화 소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각 건설 현장에서 파견된 담당자들끼리 무슨 교육받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 모임에 가면은 주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비자금 이야기? 예. 왜냐하면은 통상적인 그 업무 집행은 그 룰대로 지켜서 가면 되는데 비자금 조성 이거는 실제적으로 법도 위반하는 거고 뭐 룰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런 비자금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현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의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심지어는 뭐 관리 책임자 교육에서도 비자금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하는 법. 예를 들면 기록 유지를 당기지 말아라. 회사에서도 이런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또 건설사별로 지역별로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갔을 때도 가장 큰 애로사항이 비자금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문제없이 관리를 할 것인가. 제 경험상으로는 이 비자금에서 자유로운 현장이나 회사는 과연 있을까 싶은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거군요. 다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노하우를 나눌 정도로. 예, 노하우를 나눌 뿐더러 뭐 심지어는 뭐 어느 관청이 가장 밝힌다. 그쪽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정보까지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밝힌다? 어디 부서에 그 누가 A씨가 제일 밝힌다. 그 사람한테는 얼마 줘야 된다. 막 이런 정보까지 공유할 정도. 것부터 뭐 술자리 버릇까지도. 술자리 버릇까지도? 예. 그럼 뭐 술자리에서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진상을 부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는 웬만하면 술자리는 가지 말아라. 돈만 주고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거죠. 세상에. 그 정도로. 그래요. 그런 비자금 조성하는 일을 담당하셨던 거니까 하면서도 신경은 좀 찹찹하셨겠어요. 일이니까 뭐 주어진 일이니까 하면서도. 뭐 그런 것들이 아예 없지는 않았었는데요. 또 조직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인사권자의 뭐 지시라는 명분 또는 어떻게 보면 처벌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동료 직원들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비자금 조성하는 업무를 하더라도 현장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다, 없을 거다, 뭐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 비용에서 이런 거 뽑아서 해도 그게 뭐가 큰 해악일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예. 뭐 현장에 안전시설물 이런 거 제대로 해주면 되지. 그런 좀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타워 크레인 그런 큰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2014년 5월 달에 광교 현장에서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예. 동일한 타워 크레인 임대사 장비가 올해 6월 달에 남양주 현장에서 거의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2014년도에 비자금으로 처벌을 무마하지 않고 제대로 처리를 했더라면 과연 올해 이 사고가 발생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죄책감도 많이 들고 예. 좀 책임감도 느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감 현장의 증언까지 하게 나서게 되셨단 말씀이세요. 예. 그러니까 건설 현장의 사건 사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 불가피한 뭐 숙명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넘어갔던 면도 없지 않나 있는데 이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도 터졌던 거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예, 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이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오늘 어려운 증언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건설사 측의 좀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쪽에 지금 반응들, 입장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건설사 측의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가 더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기업 건설회사에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안전관리 비용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일을 담당하셨던 분이세요. 윤모 씨 만나봤습니다. 조금 전 인터뷰 관련해서 지금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90년도에 건설사 소장으로 근무했다. 7030님 제보 8612 9810 많이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십시오. 제가 잠시 후에 정리해서 소개를 다 해드리죠. 그리고 우리는 한 주간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쌀쌀해졌죠. 네, 생각보다 춥더라고요. 어우 추워요. 오늘 체감온도 영하로 서울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차가 많아요. 차도 꽤 저도 그거 느꼈어요.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코끝에 닿는 바람이 겨울 느낌이 확 나면 저는 늘 생각나는 음식이 있어요. 호떡. 네. 저는 겨울 하면 호떡. 호떡 하면은 배가 불러도 호떡집 앞을 못 지나가는.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묵입니다. 어묵. 네. 이 말은 쓰면 안 되지만 우리 예전에는 오뎅이라고 많이 했던 그 어묵. 김이 모락모락한 거 보면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조사는 없어요? 겨울 하면 생각나는 먹거리 조사 같은 저희가 거? 딱 10년 전에 2007년 11월 달에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당시 1등이 붕어빵. 21.9%. 야, 그다음에 어묵 21%. 호떡은 없어요? 호떡이 11.6%. 3위. 3등. 4위가 호빵, 5위가 떡볶이, 6위가 라면, 그다음이 순대였습니다. 근데 성별로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예. 여성들은 어묵을 붕어빵을 좋아하고, 붕어빵 좋아하고 남성들이 어묵을 좋아하는 그런 약간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날에 혹시 뭐 소주 술자리 같은 거 아무래도 남성들은 이제 해장 겸 간식. 네. 10년 전에 이 조사 한번 했으면 10년 만에 한번 다시 해볼 생각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해보죠. 해보죠.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보죠. 다음 주에. 여러분 전화 걸려오면 대답해 주시고요. 이번 주 김현정의 뉴스쇼 스페셜 여론조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보이콧의 이유가 된 이 박문진 보궐이사 선임 문제. 일부에서 인터뷰했고요. 지금도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방송장악 음모다. 여당에서는 방송 정상화다 맞서고 있는데 이 어려운 조사를 여론조사로 돌려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인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921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최근 방통위의 MBC 박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방송 정상화라는 주장과 방송 장악이라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주장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방송 정상화, 방송 장악 어느 것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십니까? 1번
방송 정상화라는 의견이 55.6%로 절반을 넘었고요. 예. 방송 장악이라는 의견이 26.8%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하, 방송 장악, 방송 정상화다 55.6%, 방송 장악 음모다 26.8%, 네.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네. 이게 지금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랑 그 민주당 지지율이 워낙 높기도 하지만 또 예.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언론 그 자유지수를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50위권 바깥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것도 63위였었고요. 예. 우리나라 국격에 비해서 아직도 언론 자유도가 많이 하위권에 처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지 정당별로 먼저 살펴보면 예. 정의당 지지층은 82.3%가 방송 정상화라는 의견을 나타내서 가장 높았고요. 예. 민주당 지지층은 82.1%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72.6%가 방송 장악이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예, 예. 바른정당 지지층도 40.4%가 방송 장악이다라는 응답을 해서 그렇지 않다. 방송 정상화다라는 의견 32%에 비해서 8%포인트 높았고요. 바른정당 지지자들. 네, 국민의당 지지층은 팽팽했습니다. 방송 정상화 41, 방송 장악 44%, 한 예. 3%포인트 가량 국민의당 지지층은 방송 장악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요?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 중도층이 방송 정상화라는 의견이 60% 이상이었고요. 또 보수층은 반면에 방송 장악이다라는 의견이 한 8%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방송 장악이냐 방송 음모냐 지역별 분석. 예상 외로 대구 경북에서 방송 정상화라는 의견이 61%로 경기 인천 61% 똑같이 높게 나왔고요. 대구 경북 TK에서 네. 이게 방송 정상화 과정이라는 게 61%가 네. 나왔어요? 서울이 59%, 광주 56%, 다른 지역과 별 차이가 없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60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 그 정당 지지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는 대구 네. 경북 지역에선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네. 방송 장악이 많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연령층으로 어떻게 해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방송 정상화라는 의견이 높았기 때문에 대구 경북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60대 이상은 오차범위 내에서 37대 38, 오차범위 내에서 36.8대 38.3인데 예. 1.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방송 장악이라는 의견이 1.5%포인트 높긴 했는데 나머지 연령대에서 40대 또 30대, 20대, 50대 순으로 방송 정상화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방송 정상화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번 주 스페셜 조사 이 박문진 이사 보궐이사 선임 문제 관련해서는 방송 정상화라는 의견이 방송 장악이라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리의 조사로 가죠. 네. 대통령 국정운영, 대통령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7.2%를 기록했는데요. 살짝 떨어졌네요. 네, 4주 연속 60대 후반의 보합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미만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0.6%포인트 지난주 대비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부정평가는 변함이 없었고요. 27%였고요. 그 주초에는 신고리 원전 재개 문제로 그 충격파가 있었죠. 좀 낮게 출발을 했는데 주 중반 목요일 날 그 한국당이 국감 보이콧에 돌입하면서 조금 더 빠졌다가 65.4%까지 떨어졌다가 또 금요일 날은 좀 반등을 했습니다. 66.8%까지 올랐는데 매티스 미국 장관의 청와대 접견과 공석인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소식이 전해졌던 금요일 날은 그 전날 대비 소폭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어떤 흐름이 좀 있습니까? 뭔가 뭘 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좀 보이는 게 있으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던 것은 안보 문제 또 그 한국당과의 보역 갈등이 심한 논쟁이 붙었을 때 이럴 때는 좀 출렁거리고 빠졌다가 다시 그 문제가 좀 그 옅어지면 다시 정상화돼서 60대 후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면 이렇습니다. 67.7, 68.5, 67.8, 67.2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60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지금 모습. 7주째 계속 60% 후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49.2%로 0.9%포인트 빠졌고요. 예. 자유한국당이 18.9%로 0.8%포인트 올랐습니다. 민주당의 낙폭과 자유한국당의 상승폭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그러네요. 국민의당이 5.9%로 0.3%포인트 빠졌고요. 정의당 0.2%포인트 빠진 4.7%, 예. 바른정당이 1.1%포인트 빠진 4.7%로 그 바른정당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4%대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부분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 정당 지지율? 지금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국민의당이 뭐 여하튼 오차 범위 내에서 3위로 지금 올라선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 그리고 일부 그 이탈파 의원들이 지금 한국당 의원들하고 지금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 자강파 의원들이 점점 숫자는 줄어드는 듯한 모습, 교섭단체가 곧 깨질 거라는 보도 등등 때문에 바른정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군요. 빠진 모습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래요. 이번 주 정리의 조사 스페셜 여론조사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묵이다, 붕어빵이다, 호빵이다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높은 주제. 이거 꼭 좀 해오세요. 여론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정리조사 조사하셨습니까? 네, 이번 정리조사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3일, 27일 사이에 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5,457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18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5%의 응답률.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BS 특집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여름보다 뜨거운 가을 축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편입니다. 잠실구장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이 한창입니다. 주전 화이팅! 장난 아니에요. 이길 것 같아요. 영원하러 왔어요. 기야 화이팅! 부산베이스 공격 1번 타자 우익수 민병헌. 관중들의 떼창 소리 들리시나요? 선수들의 이름은 노래가 되고 야구장은 거대한 콘서트장이 됩니다. 응원가가 너무 중독 있어요. 저희 응원가가 한 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두산이 야구 없는 동안 입에 가시가 돋았어요. 오늘 최강 두산이 우승 이미 한 거나 다름없어요. 네, 너무 신나요. 일사만루예요. 우리 선수들을 믿고 이럴 때일수록 힘찬 목소리로 김성빈 내렸습니다. 투수키를 넘깁니다. 올지 모르는 한국 시리즈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돼요. 두산이 이깁니다. 화이팅! 오늘 목소리 내일 목소리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쉴 때까지 열심히 해야죠. 하나 둘 셋. 91 기아 화이팅! 매미가 여름 한철을 기다리는 것처럼 야구 팬들은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가을 한철만을 기다려왔죠.
선수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울고 웃으며 하나가 되는 목소리들. 이 목소리가 바로 가을 야구의 주인공입니다. CBS 특집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 오늘은 여름보다 뜨거운 가을 축제 한국 시리즈 편이었습니다. 2017 대한민국 소리유산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청취자 안혜정님, 어머나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갑니다. 기아 동계 점퍼 들고 출근하는 중입니다. 기아 팬이시군요, 안혜정님. 변상욱 기자 어서 오세요. 기분 좋지 않습니다. 두산이시군요. 기아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 기아가 그러니까 3번 이겼고 두산이 몰라요. 몇 번 이겼죠. 이기는 거 별로 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뭐. 그러니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오늘 기아가 이기면 끝나는 거고 두산이 이기면 기사회생하는 그렇게 거고. 강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두산이 본래 그 브랜드 자체가 끈기예요. 끈기예요. 예. 그러니까 승리팀 감독으로 미리 두산 감독을 섭외해 놓고 뉴스쇼를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쪽 감독 다 접촉해 놓겠습니다. 양쪽 감독. 야, 남행열차도 나오고 아파트도 나오고 하여튼 그래요. 뭐 하여튼 기분 좋습니다. 추워도 그곳 가면 어찌나 열기가 대단한지 다녀온 우리 정결희 리포터가 훅고나이 땀이 날 정도였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야구의 요즘 특징은 기다리는 시간마저 너무 즐거워요. 막 이게 정말 좋은 거죠. 맞아요. 예. 예. 본래 야구라는 것이 하나하나의 공을 던질 때마다 긴장감이 막 배가 되면서 재밌는 건데 이제는 기다리는 시간마저 재밌으니까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3S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야구에 빠지지 말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같이 너무 안 좋은 뉴스만 많을 때는 국민들 힐링을 위해서 필요해요 또. 뭐 푹 빠졌다가 다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와서 또 뉴스 볼 건 보시고. 그러나 아무튼 기아 팬들 거리에서 만나면 반갑진 않습니다 요새. 오늘 경기 어떻게 되는지 내일 저희가 또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건설사 비자금 관련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7030님. 저희 남편도 90년도 후반에 건설사 현장에 소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비자금 조성해서 쓰는 게 그 당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다 하시고요. 노기용님. 안전관리비는 술값 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제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9810님은 안전용품 운영했던 사람. 반면에 8612님은 중소건설 회사에 다니는 직원인데요. 모든 건설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대형 건설사 위주로 비자금 마련한다는 얘기는 이제 들어보셨단 말씀이세요. 예, 여러분의 제보 아시는 대로 더 보내주시고요.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2017년 올해의 인물로 지구촌에서 뽑힌다면 누가 뽑힐까라고 했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반도 상황 때문에 지난주에 새로운 경쟁자가 한 분 나타나셨죠. 누굽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히틀러. 예, 히틀러가 살아났어요. 예. 공식적으로 히틀러는 2차 대전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5년 4월 30일 날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머리를 쏴서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사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베네수엘라 지부에서 1955년 10월 10년 뒤에 그때까지도 아돌프 히틀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내용의 정보 보고를 CIA 본부에 올렸었다라고 CIA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확인했냐 그러니까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 미국의 베네수엘라 정보원이 전직 독일 친위대원이었던 친구로부터 히틀러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이런 거고 사진도 한 장 첨부가 돼 있는데 콧수염이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CIA 평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어려우나 흥미로운 사안이라 일단 보고를 함. 예. 그걸 갖다 또 CIA가 또 갑자기 공개를 했습니다. 히틀러가 정말 살아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뭐 이제 나이로 봐서는 이제 지금은 세상을 아니겠죠. 떴죠. 예. 별별 소설이 다 있었습니다. 음모론이라는 게요. 술자리에서 허풍 떨다가 갑자기 만들어지기도 하고 잠시 착각해갖고 막 퍼뜨리다 보면 만들어지기도 하고 예. 소설 속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두 마디 이렇게 건네다 보면은 건너고 하다 보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히틀러의 목만 냉동 보관하고 있고 언젠가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면은 젊은 사람 몸에다 붙여가지고 그런 얘기 부활시키려고 있었어요. 나치 잔당들이 기다리고 맞아요. 있다. 예.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참 세상에 숱한 음모론이 많죠. 맞아요. 예. 정말 음모론이 많아요. 근데 음모론이라는 게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귀를 기울이다가도 나중에는 당하는 느낌도 들고. 예. 그렇죠? 음모론의 종결자는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사실. 그래요? 예,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예. 1977년 여름이죠. 근데 뭐 길에서 봤다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그 이후에. 예. 관이 너무 가벼웠다. 그래서 빈관이었다. 죽었다는 건 가짜다. 예. 또 어떤 사람은 관이 너무 무거웠다. 예. 프레슬리의 몸무게가 아니다. 그래서 또 가짜다. 뭐 전혀 다른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프레슬리 사망 증명서에 확인 설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 필체가 엘비스 프레슬리 거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9.11 테러 관련해서도 저는 음모론 그럼요, 예. 많이 들어봤어요.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정당화하려고 미리 기획한 게 9.11 테러다. 이 음모론. 미국 정부가 9.11 테러를 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미국 국민 3명 중 1명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대단하죠. 그러면 미국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겠습니까? 정부가 테러를 갖다가 스스로 조장했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음모론이 계속 번져나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가 2009년에는 음모론을 갖다 낱낱이 파헤친 반박 자료집까지 발행을 예.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예, 근데 문제는 왜 그러냐면 워낙 큰 거짓말을 앞에서 했으니까. 어떤 거요?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예. 근데 끝까지 쳐들어가서 다 뒤졌는데도 발견되지 않죠. 또 조지 부시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다 알고 있다. 이미 그 증거에 대해서. 내놓아보니까 결국 못 내놓고 끝났습니다. 아하.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 라덴 테러 지도자가 긴밀한 동맹 관계에 있다. 이것도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히틀러 비밀 문건 공개도 따지고 보면 좀 이상해요. CIA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내놓으려면 예. 케네디를 진짜 암살한 배우는 누구냐. 뭐 이런 거를 조사한 걸 내놓든지 해야지. 갑자기 왜 독일의 히틀러를 내놨을까. 그것도 정확치도 않은. 그 당시에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써놓은 그 자료를. 그렇죠. 자기네 가장 관심 있는 자료나 내놓지 왜 갑자기 히틀러. 그렇죠. 이거는 트럼프라는 희한한 인물. 제멋대로고 괴팍한 인물을 세상에 내놓고서 네. 자기네들 대통령의 나쁜 이미지를 갖다 희석시키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또는 김정은의 이미지와 히틀러의 이미지를 갖다 싹 묶은 다음에 트럼프는 살짝 빠져나가는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음모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네요. 아니면 그러네요. 뭐 어느 정도의 의심할 만한 추정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모론을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라 왜 지금 그걸 그렇게 꺼내놓는가도 살필 필요가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음모론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큰 반향을 가져온 사건들에 대해서 명확한 원인을 설명하지 못할 때 그 사건 뒤에 커다란 배후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잡는 거거든요. 예. 주로 격동기나 혼란기에 음모론이 판치게 됩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선거 때도 음모론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면 특히 국가적으로 권력층이 정보를 먼저 접하고 독점할 수 있으니까 음모론을 퍼뜨릴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논란이 됐던 노무현 논두렁 시계. 예, 예.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의 각종 가짜 댓글. 그렇죠. 예. 특히 이걸 받아가지고 종편 채널에서 5.18 광주항쟁은 북한군의 소행이었다. 이런 황당한 내용을 무책임하게 방송하는 거. 이건 거의 음모론이 아니라 이건 참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자극적인 음모에 귀가 솔깃할 수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정치적인 편향 때문에 이런 자극적인 음모와 선동을 기다려요, 아예.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왔다면 바로 불을 붙여서 그것 봐라, 역시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또 퍼뜨리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음모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예외적인 상황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네. 계엄령이나 비상사태나 민간 감시, 국민에 대한 억압, 언론 탄압, 정부 비판의 금지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오래 지속되면은 그런 토양에서 음모론이 번져나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히틀러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예. 그 당시 상황이 예. 그랬죠. 그래서 적폐라는 게 세상에 오랫동안 계속 쌓여서 썩어가고 있으면
털어내야지. 안 털어내면 무수한 음모론과 함께 국민들이 계속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오늘 히틀러가 왜 갑자기 살아났는가 이 음모론을 배경으로 해서 음모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근데요, 변상욱 기자. 네. 기아 팬들이 지금 항의하고 계세요. 저는 기아 편이라고 해야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또 중심을 잡을 수 있겠어요. 예, 기아도 두산도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월 16일 수요일이면 2018 대입 수능이 치러집니다. 한 보름여가 남았는데요.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험생을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나이 82. 예. 82세의 고3 할머니세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 할머님의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재미삼아 시험삼아 한번 보시는 게 아니고 정말 작심하고 대학 입학을 위해서 여느 수험생처럼 준비하고 계신답니다. 80이 넘은 만학도의 수능은 어떤 풍경일지 오늘 화제 인터뷰 일성여중고의 장일성 할머님 연결을 해보죠. 장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82. 네. 그럼 몇 년생이신 거죠? 36년생인데요. 1936년생. 네. 야, 아니 시험까지 보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떨리진 않으세요? 그냥 평소 때 하는 것 같게 지금 하고 있어요. 평소에 하는 것 같은 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네네. 어제 밤에는 몇 시까지 공부하셨어요? 저는 잠을 많이 잘 만큼 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냥 하고 싶을 때 한두 시간 하고 잡니다. 한두 시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할머님은 그냥 추억거리 삼아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한번 보자 하고 보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진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라면서요. 내가 그게 한이 됐던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어떤 한이 있으셔서요? 공부를 못했으니까 예전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많았지요. 공부를 못해 어려움이 뭔가 하면 자식들 키울 때 뒷바라지 할 때 엄마가 아는 게 많지 않으니까 좀 그런 저것도 있었고 많이 내가 불편하게 살았어요. 한이 돼서. 그래서 꼭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내 꿈을 이루어보자 이런 목표가 있었어요. 예. 그러면 전에는 어디까지 배우셨던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해방이 됐거든요. 예. 좀 배우다가 6.25 사변 나고 이래고는 6.25 나고 공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신 거네. 워낙 난리통에. 네네. 그러다가 74세 8년 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셔서 지금 8년 만에 대입까지 보게 되신.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어떤 전공하고 싶으세요, 할머님 대학에서는? 식품영양학과를 전공을 하고 싶거든요. 식품영양학과? 아니 왜 평소에 그러면은 가족들한테 밥 지어주시면서 이걸 좀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하고 싶은데 갈랐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대학도 정하셨어요? 목표로 하는 대학도? 지금은 한 군데 넣은 데 있는데 지금 면접도 보고 했는데 대기 상태입니다. 면접도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합격은 못 하시고 그 밑에 누가 빠져나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대기 상태. 네. 이거 조마조마하시겠네요. 그래요. 이게 80이 넘어서 공부하시려니까 뭐가 제일 힘드세요, 할머님? 다 재미있어요. 다 재미있어요. 예, 학교 가는 것 자체도 재미있고요. 배운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가 너무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을 텐데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터지죠. 예. 그런데 그걸 즐기면서 해야죠. 내가 즐기면서 해야지 좋은 거지. 즐기지 않고는 안 좋거든요. 그 즐기면서 되세요, 할머님? 네. 딱 잘라서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내가 어려운 거는 그걸 이거는 얘하고 나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얘하고 나하고 친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네. 이 문제하고 진짜 모르는 거 걔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그걸 한 번 더 읽어보고 써보고 해야죠. 그러면 요즘 이제 손주뻘들
너무 하기 싫어하면서 억지로 끌려서 하는 모습들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저럴 때마다 있었을 텐데, 그럴 때는 나는 학생들 학교 갔다 오는 거 보면은 부러워서 울고 있을 때거든요. 나는 왜 못 갈까 하고 울고 있을 때고, 가끔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이 언젠가는 안 했다는 후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할머님. 할머님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셔서 원하는 식품영양학과 꼭 진학하시길 바라고요. 대학에 가면 공부도 공부지만 공부 말고도 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룹에 들어가서 좀 재미있게 대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거 가입해서? 네. 무슨 동아리 해보고 싶으세요? 연극 같은 거는 대사를 다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넣어야 되잖아요. 예. 노래 같은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노래 부르는 동아리? 네. 멋질 것 같아요. 그리고 미팅은 좀 무리실 거고, MT라 그래가지고 1박 2일 놀러 가고 막 그러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것도 꼭 참여해서 대학생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할머님처럼 지금 전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얘들아, 우리 같이 잘하자,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시죠. 힘이 되는 한마디는 내 건강을 잘 지키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든 간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학도들의 진학을 위하여 화이팅! 진학을 위하여 화이팅. 우리 수험생들이 다 힘을 얻었으리라 생각하고요. 대학 입학하시면 저희 팀에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청취자들한테 대신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치르세요. 네. 예, 82세의 수험생입니다. 장일성 할머님 만나봤습니다. 과거 국정원의 방송장악 음모에 공모한 혐의로 검찰이 지금 전 MBC 사장이죠. 김재철 전 사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속보 전하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공문 이걸 보고 저는 강원도 어디 지자체장이 보낸 줄 알았어요. 부여군 관내에서 벌어진 일이면 어찌됐든 간에 군수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제 부덕의 소치다.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 인력 투입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 엄벌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문 내용을 보면 반성의 빛이 전혀 안 보입니다. 마치 서당 훈장 말투 같아요. 이게 우리 부여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억울하다는 느낌이 사실은 깔려 있어요. 맞아요. 아니 뭘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여군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 다른 데서도 암암리에 그럴지 모르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을 전제로 깔고 가야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러면 누가 반성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재수없게 걸렸다고.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 뭐죠? 두 번째 행간은 법보다 마을법이 더 셌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터진 뒤에 충남도 경찰청하고 부여경찰서가 합동으로 장례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 전담반을 구성해서 수사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과연 경찰은 그동안 이런 일에 까막눈이었을까요? 경찰이 혹시 법보다 마을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냥 관행이라는 이유로 눈 감아왔던 건 아닐까? 이 다른 면에서도 유골함 묻는 장지에 마을 주민들이 나타나서 장례를 중단시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다른 면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 경찰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공갈적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폐습을 좀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유족들한테는 무덤이 볼모다입니다. 무덤이 볼모가 됐다. 이번 일이 황당한 거는 선친묘소를 아무런 연고 없는 곳에 모시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드물죠. 다 고향이거나 최소한 인연이 닿는 곳에 거기다 모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찌 보면 다 같은 추장이네요. 그런데 이런 걸 관행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하거나 갈취를 한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더 답답한 것은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요?
묘소를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할 겁니까? 못 하잖아요. 오다 가다 다 만나야 되는 사이인데 그렇죠. 이 처벌을 냉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렇죠. 또 만날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행은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걸 아니까 이런 일이 더 벌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는 좀 공권력의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뿌리 뽑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저 관행, 악행, 악습. 이건 인류에 반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예, 김종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 장필상님, 이분은 어느 지역이신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도요, 부친의 장이차가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 발전기금을 뜯긴 적이 있습니다. 이 제보가 꽤 많은 분들한테, 소영우님은 돈뿐 아니라 음식 대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 못 들어가요. 이런 8672님, 세상 떠나는 일도 이렇게 지난하니 살아있는 세상은 얼마나 지난했을까. 참 험하다 이런 생각도 드신다고요. 자유한국당의 이 방문진 논란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이 내용들 정리해서 2부에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죠. 2부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감 보이콧 관련해서 일부 인터뷰 나눴는데요.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이택수의 여론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방송장악 음모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쇼 청취자들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십니다만 뉴스쇼 청취자를 넘어서 전국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잠시 후에 확인하시고요. 얼마 전에 타워 크레인 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고 보면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가 참 많은데 이 건설 현장에서 가장 필수적인 안전관리 비용이 건설사 비자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줘서 사건을 무마시키고 있다라는 건설자 내부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감에서 이 내부 고발을 한 그분 오늘 2부에 정식 초대를 해보죠. 수능 시험까지는 이제 한 보름 남았습니다.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험생 한 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자그마치 올해 나이 82의 고3 할머님이세요. 재미삼아서 시험 보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대학 진학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다는데 이 할머님의 이야기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얼마 전 벌어졌던 건설 현장의 타워 크레인 사고 여러분. 김현정의 뉴스 쇼. (11월을) 코앞에 둔 10월의 마지막 주다운 쌀쌀한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 나선 분들은 바깥 공기 맡고는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은 3도인데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지금 체감온도는 영하권을 밑돌고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길 나서셔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주 얼어붙었던 정치권은 주말을 지나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방송 장악 음모라면서 국감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 여전히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마지막 남은 장관 후보자였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어머니에게 2억 원 넘는 돈을 빌린 걸로 확인이 되면서 결국 증여세를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막바지 국감과 막바지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치권. 긴장감이 높아가는 중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아침 첫 번째 포인트는 어디부터 봐야 되나요? 네, 댓글 수사 방해했던 검찰입니다. 전 부산지검장 장호준 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검찰 국정원 수사팀이 어제 장호중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 일단 새벽에 귀가는 시켰습니다. 그래요? 현직입니다. 현직 지검장이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현지검장이죠? 네. 예. 2013년 댓글 수사 당시에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그인데요. 그분인데 국정원 고위 간부 또 다른 파견 검사들과 함께 현안 TF를 꾸려서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국정원 감찰실장이었던 것이고 네. 예, 지금은 부산지검장입니다. 네. 특히 가짜 사무실,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압수수색에 대비했고요.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수사를 피하려고 가짜 사무실까지 찾았다. 이 부분에서 할 말을 이렇게 해요. 네, 그런가 하면요. 군 사이버사령부는 댓글 관련 문건 701건 댓글 관련 문건 701건 추가로 발견됐거든요. 청와대에 보고한. 그 가운데는 포인트 뉴스라고 하는 인터넷 언론 매체를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까지 문건에 담겨 있네요. 하필이면 이름이 포인트 뉴스입니까? 네. 김현정의 뉴스쇼의 포인트 뉴스는 진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다음 포인트 가보죠. 네, 국회에 오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설립자 이혜진 설립자가 오늘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요. 네, 네이버를 창업한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오늘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옵니다. 그간 외부 공개 활동에 소극적이어서 은둔의 경영자로 이렇게 불렸는데요. 포털의 불공정 행위 또 뉴스 부당 편집 등에 대해서 아마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내일은 KT 또 LG U+,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들이 나와서 휴대폰 출고가 인하 문제에 대해서 문답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뭘로 잡아오셨습니까? 네, 기아 야구 시즌의 종결자 될까요? 야, 야구 팬들한테는 오늘이 운명의 날 아닙니까? 네, 프로야구 5차전 기아와 두산의 경기가 오늘 저녁 잠실에서 열립니다. 그렇죠. 첫 경기를 내줬던 기아가 내리 3승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 우승에 단 1승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오늘 이기면요, 8년 만에 한국 프로야구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기아가. 네. 근데 두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사 회생을 노리고 있어서 아마 그 열기가 가을 추위를 녹일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재홍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정감사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에 맞서서 결연히 싸우겠다. 민주당은 어린아이 떼쓰기라며 비판했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국정감사 보이콧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감 현장에 없습니다. 이유는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 즉 방문진의 보궐이사 2명을 선임한 그 문제 때문인데요. 방문진 이사가 누가 되느냐가 왜 중요한가 아시죠? 여기 9명 이사들이 MBC 사장을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구여권, 그러니까 새누리당 몫으로 뽑혔던 이사 2명이 사퇴한 그 자리를 메우는 건데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이게 보이콧의 이유입니다. 자, 여야 양측의 입장 확인해보죠. 먼저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예, 어제 그 긴급 대책회의 여셨다고요? 예, 결론 다음 달 2일에 국정원 국감은 참여하겠다 이렇게 난 겁니까?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나온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거고 관행상으로 보더라도 구 여권 몫으로 됐던 자리라면 현 여권이 이어받는 게 맞지 않느냐. 2008년에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뀔 때도 똑같은 상황 벌어졌을 때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던 것 아니냐. 이명박 정권에서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사례냐. 그리고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방송에 있어가지고는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는 그 자체가 적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 사례가 과연 잘된 사례냐.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바람직한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럼 그때 지금의 야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하셨던 그 행태가 적폐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니 약간 반성이 드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현재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정부가 너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말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했던 행태는 다 잊어먹버리고 또 우리 야당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회가 더 정권이 바뀌고 또 세월이 지나면은 좀 더 밝은 부분으로 가야지.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방송도 우리가 무조건 온갖적인 포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장악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을 한번 던지는 사안이다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님, 그러면 지금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계신데 이게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감 보이콧 계속되는 겁니까? 요거 하나만 좀 확인하고 인사드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 정부가 이효성 위원장의 해임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정부 여당의 방송을 장악하는 기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정말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감 보이콧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효성 방통위원장 해임 안 되더라도 들어가서 국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정태혁 원내대변인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으로 가죠.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결돼 있습니다. 강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앞서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여당 몫의 이사가 그만둔 자리, 자녀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여당 몫, 자유한국당, 구여당이 추천하는 게 맞고 게다가 방송 장악 시도의 일환으로 끌어내려진 분들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는 논리인데요. 네, 청취자분들도 아마 판단하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녀 임기 남아있는데 아직 여당 노릇하겠다라는 발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발상인 것이고요. 여야가 바뀐 건 바뀐 것이고 또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여당 몫으로 저희가 추천한 것이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선발해서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아무런 문제 없는 분을 그런 식으로 문제를 삼아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까지도 100번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국감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들한테 납득될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난히 말로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국감 보이콧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유난히 MBC 문제만 나오면 보이콧입니다. 즉 지난번에도 김장경 사장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도 사실 그것이 실제로 체포한다거나 구속한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정기국회를 보이콧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용주 이사장이 물러나게 되니까 국감을 보이콧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고용주 이사장이 한국당이 보이콧한 그 의총장에 가서 연사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말이죠. 왜 이렇게 MBC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요하게 보이콧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정도로 나오는지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뭐냐면 방송 장악을 하려는 시도를 민주당이 문건 같은 걸 통해서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 같으세요. 아니 저는 이제 방송 장악 문건을 아까 계속 반복하시길래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정말로 명분이 옹색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는 공유된 적도 없고 실무자가 만든 문건 가지고 계속 반복하시는데요.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MBC 노조원들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KBS 노조의 파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마치 정부 여당이 게 있는데 정확하게 그날 발언의 뜻은 이완영 의원이 정보위가 열리면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참여한 민간인들이 국정원 서부를 마음껏 보면서 국가기밀을 마구 열람하는 문제점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1월 2일 날 예정되어 있는 정보위가 열리면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지 지금 국감 보이콧과 별개로 정보위를 열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 보이콧 기조는 유지가 되는 거군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 9시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총회를 가집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중지를 모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게 이제 방문진의 2명의 이사, 보궐이사 선임 문제인데 예. 원래 9명의 이사 가운데 여당 목 6명, 야당 목 3명 아니었습니까? 예. 그중에 여당 몫으로 선임됐던 2명의 이사가 이번에 그만두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여당 목 자리니까 다시 자유한국당이 추천하겠다. 이게 지금 주장이신 거죠? 예. 예. 어떤 근거인가요, 이게? 지금 이제 과거에 여당 몫인데 지금 다시 여야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이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최소한 지금 이번에 새로 뽑는 사람들은 예. 전임자의 자녀 임기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내년 상반기 정도에 끝나거든요. 예. 그 자녀 임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계속 임명하자 그런 주장이었는데 이 정부는 막무가내로 사실상 그대로 가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예. 이 정부가 지난번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에서 폭로되었다시피 이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집요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에 YTN 사장인 조준희 사장을 끌어내리고 그다음 7월에 EBS 우종범 사장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 방송사인 SBS 윤세영 회장도 결국에는 사퇴하게 만들었습니다. 끌어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들이 자진 사퇴한 것이 끌어내렸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예. 정부가 여러 가지 압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은 이제 물러나게 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퇴하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끌어내린 거다. 그렇죠. 그게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 나오듯이 그 문구에 정확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적폐청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방송 적폐청산이다. 그런 이제 타이틀 아래 예.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장의 여러 가지 사퇴를 촉구하고 비리를 폭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문건 이야기는 아니어서 다시 주제를 조금만 좁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길지 않아서요. 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방문진의 김원배 이사나 유희선 이사도 정상적으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그냥 노조원들이나 또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분들이 집을 찾아가가지고 현수막을 걸어가 아파트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고 그다음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또 시위를 하고 도시까지 찾아가는 이런 행태를 보여가 아이들을 끌어내린 정상적으로 물러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가 너무나 집요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모택동 홍위병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잠깐만요. 노조원들, MBC 노조원들이 가서 항의 시위를 한 게 그게 무슨 여당에서 시킨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시켰다기보다 이 정부의 큰 기조에서 아마 동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조원들은 자체 판단으로 거기에 PD들, 기자들, 아나운서들 자체 판단으로 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것을 해달라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법적 테두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는지 모르지만은 자발성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 내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태가 나오게 된 민주당 이 방송장악 문건에 보면 그런 표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구성원으로 하여금 이 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에 따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녀 임기 그분들이 끌어내려진 자녀 임기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몫으로 채워지는 것이 맞다. 이런 정리하자면 이런 주장. 예, 이제 주장이 그랬습니다. 그분들을 선임한 사람은 방통위잖아요. 방통위 쪽의 입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법적, 관행적 두 가지가 있을 텐데 법적으로 살펴보자면 방문진 이사는 원래 여당목, 야당목 정해진 게 없다. 법에는 방통위가 적임자를 선임하라고만 명시돼 있어서 방통위에서 선임을 한 거다. 다만 방통위원 비율이 여당 성향 인사가 수적으로 많다 보니 보궐로 뽑힌 인사도 여당 성향이 된 것뿐이지.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발상도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도 저희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언론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본인들이 노조와 노조를 만들어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의
부끄러운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성의 목소리를 바꿔보려는 노조원들에 대해서 그 언론사 노조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움직였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2008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 넘어갈 때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었죠. 네. 그때 민주당 인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더러, 그러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더러 방송장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지금 과거 적폐 청산해야 한다라고 현 정부가 주장하고 있으니 그 적폐부터 청산해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셨어요. 자유한국당이. 다 청산하고 이번부터는 좀 새로 시작하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옹색한 게 이제 막 정도가 지나쳐서 법적으로도 안 맞고 관례적으로도 안 맞으니까 이명박 정부의 당시 스스로 적폐라고 자임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 예. 그동안 잘 되나간 언론인들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공영방송의 체제에 대해서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내시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 먼저 반성의 뜻부터 국민들께 사과의 뜻부터 표하시라 이 그리고 말씀이세요. 그 사이에서 잘려나간 언론인들, 기자, PD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또 그런 이야기를 논의해보자고 하면 저희도 같이 논의해볼 의향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제 마치 본인 거를 뺏긴 듯한 어린아이 떼쓰듯이 이렇게 나오는 건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떼쓰 듯한 느낌까지 받는다는 말씀. 네. 이호성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결의안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은 내놨는데 이거는 그럼 물론 다 동의하실 수 없겠네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예. 그 탄핵을 할 수 있을 때는 위원장을 탄핵할 경우는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만 가능하고 예. 지금 이호성 통신위원장은 오히려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전혀 가능성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면 이게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시한부 파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 복귀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 복귀할 수 있다라고까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그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이게 명분 없는 보이콧이기 때문에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고요. 또 나가서 이번에도 그냥 슬그머니 복귀하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복귀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확인하죠. 강훈식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감 보이콧 사태를 이끈 이 방문진 이사선임 문제 양측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마 이 국감 보이콧 사태 하실 말씀 많을 텐데 네. 일단 참으시고요. 네. 오늘 행간을 좀 부지런히 들어가야겠어요. 네, 보름 전이었습니다. 충남 부여의 한 마을 주민들이 장의차를 장지로 가지 못하게 막고 이른바 통행세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서 큰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죠. 이후 부여 군수가 군내 17개 읍면의 이장과 노인회장 등 650여 명에게 자재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차 논란이. 예, 다시 논란 붙은 장의차 갈취 사건.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간략하게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지난 14일 세계일보가 보도를 한 건데요. 예. 2달 전인 지난 8월 8일이었습니다. 대전에서 온 장의차가 부여군 옥산리 마을회관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장의차가 마을 주민들이 1톤 트럭으로 장의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왜요? 마을 기금 3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도로를 통과시켜줄 수 없다 이러면서 버틴 겁니다. 어허. 유족들은 마을에서 1.5km나 떨어진 산속에 묘지를 조성하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이렇게 맞섰는데요. 예. 요구 액수가 점점 늘어나자 찜통더위에 시신이 상할까 봐 걱정이 된 유족들이 350만 원을 준 뒤에야 장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참 기막힌 뉴스였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나간 지 하루 만에 경찰에서 공갈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은 마을 주민들이 유족을 찾아와서 사과와 함께 받았던 돈을 돌려줬습니다. 예. 이걸로 논란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부여 군수가 군내 리단위 지도자 650여 명에게 서신을 발송했는데 마을 발전 기금으로 통행료를 갈취한 일은 부여군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기사화돼서 지탄을 받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책임회피와 훈계조로 일관을 해서 지금 부여군 홈페이지에 비난 댓글이 뭐 줄줄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의차를 막고 통행세를 요구한 마을 주민들에다가 책임 회피성 서신을 보낸 부여 군수까지 나타난 거예요.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첫 번째 인간은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이다입니다. 자기 얘기를 남 얘기하듯이 했다. 네, 그렇죠. 부여 군수가 보낸 공문을 보면요. 군수 따로 마을 주민 따로 정말 따로 국밥입니다. 이 부여 군수가 보낸